안녕하세요. 저는 눈치, 코치, 염치 없는 시댁 식구들을 싹 다 폐기 처분해버린 40대 여자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물에 빠진 사람 건져놨더니 보따리 내놓으라 한다는 말도 있고요. 저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시댁 식구들을 겪으며 정말 뼈저리게 느꼈답니다. 누굴 돕는 것도 감사함을 아는 사람을 도와야 한다는 것을요. 여러분도 제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고 혹시 곁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더 늦기 전에 거리를 두셨으면 좋겠네요. 우선 저희 부모님은 가락시장에서 청과물 장사를 하셨어요. 아주 부자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과일 도매업을 크게 하셔서 남들보다 어렵지 않게 성장했습니다. 부모님은 저희 남매에게 항상 몇 가지를 강조하셨어요. 과일을 살 땐 주변에 썩은 과일이 없나 잘 살펴봐야 한다. 썩은 과일 하나가 과일 바구니 전부를 썩게 하거든. 사람 사는 것도 마찬가지야. 처음엔 괜찮은 것처럼 보여도 내 마음을 다치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지체하지 말고 드러낼지도 알아야 한다. 아버진 항상 좋은 사람들을 곁에 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저희 남매 역시 남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라고 하셨죠. 하지만 저희 남매에게 많은 사랑과 가르침을 주신 아버진 불행하게도 50대 중반의 나이에 암이라는 무서운 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아버지의 병을 발견했을 땐 이미 전이가 상당히 진행된 후라 그저 아버지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낼 방법만 찾을 뿐이었죠. 아버지, 그래도 방법이 있을 거예요. 너무 빨리 포기하시면 안 돼요. 아버지가 안 계시면 우리 가족도 없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조금만 더 힘을 내세요. 의사 선생님이 뭘 하시냐? 전이가 많이 됐대? 혹시나 예비한테 무슨 일이 생겨도 네 엄마 잘 모시고 씩씩하게 살아야 한다. 언제나 강하고 태산같이 든든했던 아버진 병마 싸우던 마지막 순간까지도 생전에 강한 의지를 잃지 않으셨습니다. 너무나 슬프게도 항암 약으로도 암세포가 전이되는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었고 아버진 결국 1년간의 투병 끝에 저희 가족만 남겨두고 먼 길을 떠나셨어요. 여보, 애들하고 나만 남겨두고 이렇게 가버리는 게 어딨어. 당신 아직 젊은데 이렇게 훌쩍 떠나는 게 어딨냐고. 이 무정한 사람아. 그래도 거기선 아프지 말고 잠도 푹 자고 당신 밤마다 아파서 제대로 잠도 못 잤잖아. 애들은 내가 잘 키울게. 우리 이 다음에 또 만나요. 워낙에 인고 부부셨던 아버지 어머니의 이별은 너무나 슬프게 그러나 담담하게 치러졌습니다. 아마 어머닌 아직 저희 남매에게 해줘야 하는 게 많다는 책임감 때문에 눈물을 삼키신 것 같아요. 그렇게 아버지를 떠나보내고 어머닌 과일 도매업을 혼자서 떠맡으셨습니다. 엄마, 혼자 과일 장사하시는 거 힘들지 않아요? 차라리 내가 하는 일 접고 엄마 일 도울까요? 됐어. 너는 너 할 일 해야지. 엄만 우리 딸이 하고 싶은 일 열심히 하면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괜히 자식들한테 부담 주는 부모가 되고 싶진 않다. 이 엄마 아직 젊고 건강하기도 하고. 어머닌 저희 남매에게 힘든 일을 시키거나 경제적으로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 하셨습니다. 가끔 제가 가게를 돕겠다고 해도 한사코 안 와도 된다고 하실 정도였죠. 덕분에 전 제가 원했던 패션 디자인을 전공하고 20대 중반의 나이에 쇼핑몰을 창업했습니다. 처음 해보는 사업이 정말 쉽지 않았지만 그래도 제가 하고 싶은 일이었으니 힘든 것보다 재밌다는 마음이 훨씬 컸답니다. 열심히 쇼핑몰을 운영하다 보니 직원도 한두 명씩 늘어갔고요. 그나저나 대표님은 좀 쉬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어제도 철회하셨잖아요. 일 중독인 건 알겠는데 쉴 땐 쉬셔야죠. 난 집에 가만히 누워있을 때가 더 답답한 거 있지? 바쁘게 시장 갔다가 매장 갔다가 하는 게 더 좋아. 아무튼 수고해줘. 30대 초반까지 전 일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사업이 점점 확장되는 게 좋았고
현장에서 바쁘게 움직일 때 살아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일에만 미쳐 살다가 문득 돌아보니 이미 제 나이가 결혼 정년기를 지나고 있더라고요. 남동생은 진즉에 장가를 갔고 이러다 진짜 결혼을 못하는 건 아닌가 걱정이 되기 시작하더군요. 그러던 중 친구 한 녀석이 완벽한 제 이상형을 찾았다며 소개팅을 해주기로 했어요. 야, 성진애, 내가 드디어 너의 높고 높은 기준을 만족시켜줄 사람을 찾아왔어. 내 직장 선배 학교 동기라는데 직장도 탄탄하고 사람도 괜찮대. 무엇보다 네가 그렇게 강조했던 책임감이 어마어마한 사람이더라고. 어때? 소개팅 한번 나가볼래? 친구의 말처럼 전 평소에 책임감 없는 사람을 제일 싫어했거든요. 그러다 친구의 주선으로 책임감 빼면 시체라는 남자를 만나게 되었고요. 남잔 첫인상부터 자신감 있고 당당해 보였습니다. 전 삼남매 중에 장남이고 동생들과 나이 차이도 제법 나는 편이에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제가 거의 키우다시피 했고요. 진혜 씨도 남동생이 있다고 하셨죠? 제가 생각해도 전 장남이라는 것에 책임감을 느끼는 편이에요. 가족들을 챙기는 게 습관처럼 몸에 배어 있다고 해야 할까요? 집에 문제가 생기면 뭐든 제가 먼저 나서고 제가 해결해야 마음이 놓이거든요. 그땐 이 남자의 말이 참 듬직하고 가정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 남잔 저와 2살 차이였지만 절 아주 어린 동생 챙기듯 다정하게 살펴주곤 했습니다. 처음엔 그 모습이 무척 다정하게 느껴졌고 이 사람이라면 내가 기대도 되겠다 싶었네요. 생각해보면 저흰 연애 때부터 서로 가족에 대해 참 많은 얘기를 나눴던 것 같아요. 보통은 입학식이나 졸업식 때 부모님이 따라가시잖아. 그런데 난 장남이라고 내가 동생들 학교 일에 다 따라다녔다니까. 심지어 막내 진학 상담도 내가 찾아갔어. 그때 나도 고3이었는데 동생 학교 선생님들이 날 보고 어찌나 놀라시던지. 그때 남자친구였던 남편의 말에 의하면 부모님은 너무 바쁘셨고 동생들은 소심한 편이라 무슨 일이든 남편이 먼저 나서야 했다고 했습니다. 남편과 결혼을 약속하고 처음 양가 어르신을 모시고 상견례를 할 때도 특이하게 시동생들이 다 따라 나왔더라고요. 그래도 처음 상견례 자리는 모두가 웃으며 훈훈하게 진행되었어요. 그때 처음 보는 시동생 신우이도 명랑해 보였고요. 처음 뵙겠습니다. 진의 애미 되는 사람입니다. 사돈댁을 보니까 삼형제가 든든하게 부모님을 잘 모시는 것 같아 참 보기가 좋네요. 저도 아이가 둘이지만 사돈댁을 보면 하나 더 낳을 걸 그랬습니다. 별 말씀을요.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항상 시끌벅적하기만 하네요. 그래도 우리 장남이 든든하게 자기 동생들 챙기고 저희까지 살뜰하게 챙기니 그저 고맙죠. 저희 장남이 어릴 때부터 알아서 척척하는 아이라 저희는 참 복받은 것 같아요. 시모는 말끝마다 장남, 장남하는 소리를 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땐 어머님이 장남인 남편한테 의지를 많이 하시나 보다. 그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기억에 남는 건 시동생과 시누이가 쉬지 않고 남편을 불러댔다는 거였어요. 오빠, 나 옆에 물컵 좀 줘. 아, 냅킨도 좀 가져다 주면 땡큐고. 형, 이거 볶으면 많이 매워? 나 매운 거 잘 못 먹는데. 형이 먹었을 땐 어땠어? 오죽했으면 저희 어머니 말씀보다 오빠, 형, 이 소리가 더 컸을 정도였다니까요. 하지만 남편은 싫은 기색 없이 동생들이 원하는 걸 다 챙겨주었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남편에게 또 한 번 반했던 것 같습니다. 가족을 잘 챙기고 다정한 모습이 참 좋았거든요. 저도 그런 남편을 닮아 시댁이나 친정 모두를 잘 챙겨야겠다고 마음먹기도 했어요. 그렇게 조금은 특이했던 상견례도 잘 치르고 결혼 준비를 하면서 남편과 저의 재산을 오픈하게 되었어요. 진혜야, 내가 생각해봤는데 우리도 돈 버는 사람들이고 이제 나이도 있으니 결혼할 때 양가에 손 안 벌리고 우리 힘으로 하는 건 어떨까 싶어. 앞으로 동생들도 줄줄이 결혼할 텐데
내가 장남이라고 큰 부담을 드리고 싶지 않거든. 나도 같은 생각이야. 사실 우리 엄마 혼자 계시는데 지금 가지고 계신 돈은 나중에 노후 자금으로 쓰셨으면 좋겠거든. 우리 둘 다 그럴 능력도 된다고 생각하고. 그때 저희 둘 나이가 30대 중반을 넘어섰을 때여서 서로 어느 정도 모은 재산이 있었습니다. 전 일찍이 사업을 시작해 그래도 안정적으로 운영 중이고 남편은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고 있어서 월급이 한 400 정도는 된다고 들었거든요. 전 남편과 상의한 대로 어머니께 부모님의 도움 없이 저희끼리 결혼을 준비하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게 정말이야? 진혜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어때? 엄만 우리 딸 시집 가는데 좋은 것만 해주고 싶구나. 이제 또 언제 우리 딸을 위해 내가 뭔가를 해줄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사실 네 아빠가 너 아주 어렸을 때부터 우리 딸 시집 갈 때 최고로 좋은 옷을 해주고 싶다고 했거든. 엄마, 그렇게 생각하고 계셨다니 저 정말 감동이에요. 전 엄마 아빠의 그 마음만으로도 너무 큰 선물을 받은 것 같고요. 그리고 저 이렇게 잘 키워주셨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이미 세상 누구보다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하지만 어머닌 결혼식을 하는 날까지 못내 아쉬워하셨습니다. 어머닌 어쩌면 제 인생의 중대한 일에 누구보다 가장 큰 힘을 실어주고 싶으셨나 봐요. 저도 자식을 낳고 기르는 지금에서야 그때 어머니의 마음을 알 것 같네요. 장서방, 우리 딸 잘 부탁하네. 이제 자넨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해서 새로운 가정의 가장이야. 지네 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어떤 일이 있든 너희들이 새로 만든 가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서로를 끝까지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한다. 네, 장모님. 이렇게 아름답고 현명한 지네와 평생을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절 받으세요, 장모님. 결혼식 때 저희 어머니 앞에서 남편이 얼마나 우렁차게 대답을 하던지 구경하던 하객들이 다 빵 터져서 웃을 정도였답니다. 그때 남편과 맞잡은 손이 너무나 든든했고 저희가 걸어가는 모든 길이 꽃길일 것 같았죠. 이렇게 행복한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까지 잘 다녀온 저흰 신혼의 재미에 빠져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알콩달콩하게 지냈습니다. 저는 결혼하고도 여전히 쇼핑몰 일을 열심히 해나갔고 남편도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이어갔어요. 여보, 우리 둘 다 지금처럼만 월급 모으면 금방 집도 사겠다. 그치? 역시 둘이 모으니까 금방 모이네. 결혼해야 돈이 모인다는 말이 진짜인가 봐. 우리 앞으로도 지금처럼만 열심히 저축하자. 신혼 초엔 어떤 일을 하든지 소꿉놀이 하는 것처럼 재밌더라고요. 그때 저흰 각자 월급을 공동 통장에 모으고 있었고 남편 월급이 안정적이다 보니 저축액이 금방 모이더라고요. 하지만 결혼한 지 1년이 조금 지났을 때 뜻밖의 현실이 저희 앞에 드리웠습니다. 제가 생각지도 못하게 터진 문제는 바로 시모와 시부의 부부싸움이었어요. 어느 날 시모가 울며불며 제게 전화를 걸어왔더군요. 새아가 큰일 났다. 지금 당장 집에 좀 와다오. 나 무서워서 못 살겠어. 저는 사무실에서 일을 보다가 시모의 전화를 받고 깜짝 놀라 바로 시댁으로 달려갔습니다. 시댁에 가보니 집이 난장판이 되어 있었고 시모는 꺼이꺼이 울고 있더라고요. 아이고, 왜 이제 왔어? 네 시애비가 집을 이꼬라지로 만들고 이미 나갔는데 내가 이런 집에서 어떻게 지내겠니? 내가 분통 터져서 못 산다. 시모는 저희 집으로 향하는 내내 시부를 험담하고 당신의 억울한 이야기를 쉬지 않고 털어놓았어요. 이땐 너무 놀라 시모를 잠시 저희 집으로 모셨지만 시댁 식구들을 좀 더 겪어보니 이런 싸움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니더라고요. 도대체 어떻게 40년 세월을 함께 사신 건지 싶게 시부모님은 눈만 마주치면 싸우고 또 싸워댔어요. 당신 이게 사람 먹으라고 차린 밥이야? 밥상 꼴 좀 봐라. 내가 토끼야? 풀 뜯어먹게 생겼어 지금? 아이고, 당신 건강 생각해서 건강하게 차려줬더니만 말 뽐새 좀 봐.
내가 미쳤다고 저런 인간 건강까지 생각했대. 그냥 먹고 싶은 거 실컷 먹이고 일찍 하늘로 보내버릴 걸 그랬어. 시부모님은 싸울 때마다 어떻게 서로에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나 싶게 막말을 해댔습니다. 가끔은 몸싸움까지 하시는 것 같았고요. 저희 시부는 평소엔 다정하고 호탕하신 편인데 자존심을 조금이라도 건들면 무섭게 화를 내셨거든요. 저희 시모도 늘 불평불만이 많고 남에게 의지를 많이 하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렇다 보니 서로 상극인 사람들처럼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불이 붙었습니다. 인간아, 남들은 은퇴하면 나가서 경비라도 한다던데 당신은 대체 하는 일이 뭐야? 집에서 삼시세끼 밥만 차려달라고 사람 볶는 거밖에 못하지? 무식한 옆에 내가 알지도 못하면서 경비는 뭐 아무나 하는 줄 알아? 그럼 당신이 나가서 경비라도 하지 그래. 평생 집에 놀고 먹는 주제에 그놈의 돈 아주 지겨워 죽겠어. 뭐? 내가 평생을 놀고 먹어? 내가 애들 셋을 키우고 평생 당신 밥 갖다 바친 거 뭔데 그럼? 주로 시부모님의 싸움은 늘 이런 식이었어요. 결혼 초엔 제 앞에서도 서슴지 않고 싸우시는 모습을 보고 너무 놀라 남편 뒤로 숨기도 했죠. 그럴 때마다 남편은 제게 미안하다며 대신 사과했고요. 두 분 연세 아직도 저렇게 부부싸움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 싶다. 당신 앞에서 못 볼 걸 보인 것 같아서 미안해. 사실 내가 어릴 때부터 동생들을 책임졌던 것도 부모님 사이가 워낙 안 좋다 보니 어쩔 수가 없었어. 나라도 동생을 챙겨야지 어떡하겠어. 당신 많이 힘들었겠다. 도련님이나 아가씨도 그렇고 그 어린 나이에 어른들 사이에서 얼마나 눈치 보며 자랐겠어. 정말 고생 많았겠네 우리 남편. 하지만 갈수록 격해지던 시부모님의 싸움은 기어이 큰일을 내고 말았습니다. 직장을 은퇴하고 퇴직금으로 뭘 할까 궁리 중이던 시부가 그만 투자 상해를 당하고 만 거였어요. 시부는 퇴직금도 모자라 시댁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아 부동산에 투자했고 그게 알고 보니 전형적인 기획 부동산이었던 겁니다. 한마디로 작전 세력이 홀라당 넘어간 거였죠. 이 미친 인간아, 망하려면 혼자 망해야지. 가족들 사는 집까지 저당 잡히면 어떡해? 우리 이제 다 거리로 나앉게 생겼는데 이를 어쩔 거냐고. 그만 좀 해. 나도 속상해. 내가 제일 분통 터진다고? 내가 뭐 일부러 그랬어? 당신이 맨날 돈 벌어오라고 사람을 들들 볶으니까 마음이 급해져서 그런 거 아니야? 아이고, 망했네. 난 망했어. 집도 은행에 다 넘어가게 생겼고, 이 나이에 어떻게 다시 시작해? 당신이 다 책임져. 그렇게 매일같이 으르렁거리며 싸우던 시부모님은 결국 제가 결혼한 지 1년이 조금 지났을 무렵 황혼 이혼을 하고 말았습니다. 시부는 남은 부채는 어떻게든 자기가 책임져 보겠다고 큰 소리만 치더니 연락을 뚝 끊고 잠적을 하더라고요. 덕분에 시댁의 모든 재산은 공중분해되고 겨우 남은 몇 푼으로 작은 빌라 한 채를 월세로 얻었습니다. 전 그래도 시댁의 일인지라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월세를 몇 달치 보내드렸죠. 하지만 시모는 계속 이런 집에 못 살겠다고 불평하고 또 불평했어요. 나 이런 집에서 도저히 못 살겠다. 그래도 내가 아파트에서 20년 넘게 생활했는데 이렇게 낡은 빌라에서 어떻게 지내? 여기 건물 낡은 거 보이지? 이러다 쥐라도 나면 어떡하니? 시모가 이렇게 우는 소리 할 때마다 남편이 잘 막아섰지만 곧 있으니 시동생과 시누이까지 합세해서 징징거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아휴, 형수, 엄마 연세 이런 데 살면 병나요. 저기 곰팡이 좀 봐요. 그리고 집이 왜 이렇게 좁아? 아휴, 보기만 해도 숨 막히네. 엄마, 우리 진짜 이런 집에 살아야 하는 거야? 가오 떨어지게 여기서 어떻게 살아? 우리 이사 가자. 어? 이사 가자고. 그때 시동생은 독립한 상태였고 시모와 시누이 둘이 작은 빌라에 살고 있었는데 날마다 제게 전화를 걸어서 집이 낡았다. 근데 월세가 비싸다 어쩐다 하면서 하소연인지 압박인지 모를 말을 쏟아냈습니다. 그때 저도 임신을 준비 중이었고
쇼핑몰 일이 한창 바쁠 때라 결국 냉정하게 자를 수밖에 없었죠. 어머님, 저 지금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어요. 제가 당장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없는데 자꾸 이렇게 전화하시면 저도 난감해요. 제가 몇 달치 월세 보내드렸잖아요. 그리고 아가씨도 이제 슬슬 취업하셔야 생활비를 보탤 수 있지 않을까요? 직장은 알아보고 계신데요? 세아가, 너 그렇게 냉정하게 말할 거야? 내가 생각해 봤는데 다달이 월세 나가는 것도 아깝고 차라리 전셋집으로 옮기는 건 어떨까 싶다. 네 생각은 어떠니? 제 생각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어머님. 어머님이 이사하실 수 있는 여유가 되시면 이사하시는 거죠. 혹시 이사하시면 이삿날 제가 성심성의껏 도울게요. 그 전까진 제 일 좀 하고 와도 되죠? 혹시 이사하시면 바로 말씀하세요. 제가 이렇게까지 말하며 전화를 끊고 나니 시모는 며느리가 너무 차가워서 말도 못 걸겠다고 여기저기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의외로 시간이 조금 지나자 시모의 그런 투정도 조금씩 잠잠해지더라고요. 저는 갑작스러운 시모의 태도 변화가 수상하면서도 그래도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엔 이유가 다 따른다고 시모가 조용해진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그날 전 갑자기 저희 생활비 통장이 들여다보고 싶었어요. 남편이나 저나 카드를 쓰고 있어서 입출금 내역을 세세하게 확인하진 않았었는데 그날따라 무슨 촉이 온 건지 괜히 마음이 찜찜해서 통장을 하나하나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통장을 확인해 보니 매달 입금돼야 할 남편의 월급이 3분의 1 토막이 나서 겨우 100만 원씩 입금되고 있더라고요. 당신 내가 통장 확인해 보니까 매달 100만 원씩밖에 안 넣었더라? 말도 없이 무슨 일 있어? 당신 월급 400도 넘잖아. 아, 그게 말이야? 나 사실 당신한테 말 못한 게 있어. 사실은 말이지. 남편은 제가 따져 묻자 우물쭈물하더니 결국 입을 열더군요. 저는 남편의 말을 듣고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큰 충격을 받았어요. 사실은 엄마한테 생활비를 좀 보내드리고 있었어. 엄마네 여동생까지 있어서 생활비가 많이 들더라고. 거기다 월세 공과금까지 내야 하니까 엄마가 감당 못하실 것 같아서 미안해. 내가 먼저 말했어야 했는데 나도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당신하고 상의도 못하고 그렇게 됐어. 남편은 무슨 자선 사업가라도 되는 마냥 매달 몇백만 원의 돈을 시모에게 보내고 있었어요. 뭐라고? 당신 그게 진짜야? 아니, 어떻게 그렇게 큰 돈을 매달, 그것도 나랑 상의도 없이 보낼 수가 있어? 당신 나 임신한 거 몰라? 그럼 앞으로 우리 아이는 무슨 돈으로 키울 건데? 사실 전 그때 임신한 상태였거든요. 앞으로 애 아빠가 될 사람이 아무리 가족 일이라도 이렇게 생각 없이 행동할 줄은 몰랐어요. 아이 얘기가 나오자 남편은 제 앞에서 손이 발이 되게 빌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나 딱 몇 달만 도와드릴 생각이었어. 그러면 우리 막내도 곧 취업할 거고 엄마도 일자리 알아보신다고 했거든. 진짜 미안해. 앞으로 다신 이런 일 없을 거야. 당신도 알겠지만 우리 엄마가 장모님처럼 생활력이 강한 사람도 아니고 내 동생도 처남처럼 자기 앞길을 잘 꾸려나가는 스타일이 아니잖아. 하지만 남편이 이렇게까지 얘기하니 제 마음도 살짝 흔들리는 게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다시는 저와 상의 없이 시댁에 돈을 보내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확실한 약속을 받고 그날의 싸움은 접기로 했죠. 그렇게 몇 달이 흘러 저는 무사히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남편도 여전히 가정적이고 저와 아이에게 헌신적이었고요. 하지만 아이가 어느 정도 자라니 남편은 다시 또 시댁 살림에 관여하기 시작했어요. 그 엄마 집에 화장실이 너무 낡았더라. 타일도 다 벗겨져서 곰팡이도 계속 생기고 영 보기가 안 좋더라고. 곰팡이가 연세 드신 분들 호흡기에도 안 좋고 말이야. 그래서 그런데 엄마 집 화장실 공사를 좀 해야 할 것 같아. 화장실? 그거 공사비가 얼마쯤 나올 것 같은데? 그거 얼마 안 해. 타일만 바꾸면 되는 거라 공사 기간도 짧고
인부도 몇 명 안 필요하더라고. 한 100만 원 드나? 그 정도면 괜찮잖아. 그러면 나 엄마한테 공사한다고 말한다? 남편은 시댁 화장실 공사비가 100만 원 남짓 정도만 든다며 절 설득했고, 저도 마지못해 허락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청구된 금액을 보니 400만 원도 넘는 금액이었어요. 당신 이거 영수증 뭐야? 100만 원 든다며? 근데 왜 이렇게 많이 나왔어? 그게 말이야. 공사라는 게 다 그렇더라고. 겉보기엔 괜찮아 보여도 막상 뜯어보면 안에까지 싹 뜯어 고쳐야 한대. 그리고 엄마한테 이미 공사해드린다고 말했는데 돈 많이 나왔다고 못해드린다고 할 수도 없잖아. 남편은 이런 식으로 말을 요리조리 바꿔가며 시댁에 돈을 퍼주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저도 이 정도는 괜찮겠지 했다가 막상 따져보니 훨씬 많은 돈이 가 있더라고요. 제가 사태를 파악하고 따져 묻기라도 하면 남편이 이제 아예 적반하장으로 제게 큰 소리까지 쳐댔습니다. 뭐, 뭐 어쩌라고? 그러면 엄마한테 쓰는 돈인데 그걸 아껴? 쫌생이도 아니고 자식이 돼서 엄마한테 돈 좀 쓸 수도 있지. 나도 장모님이 필요하시다고 하면 드릴게. 저희 어머니는 제가 용돈이라도 한번 드리라고 하면 됐다고 한사코 사양하시는 분이었거든요. 남편이 이걸 알고 저런 소리를 해대는 것 같았습니다. 나도 장모님한테 용돈 드리고 싶어. 선물도 사드리고 싶고. 근데 장모님이 안 받으시는 걸 어떡하냐? 내가 막 강제로 쥐어드리고 와? 장모님이 우리 돈 받으시면 마음이 불편하시다잖아. 남편은 점점 더 얄밉고 뻔뻔하게 굴더라고요. 그래도 허튼데 돈 쓰는 것도 아니고 어찌되었든 시모에게 쓰는 돈이라 하니 저도 화를 내다가도 결국 입을 다무고 말 때가 많았죠. 그러다 남편의 이런 행동에 더더욱 명분을 주는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전 가락시장 쪽에서 지인과 약속이 있어 근처에서 잠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우연히 제 앞을 지나가는 신우이를 보게 되었어요. 신우인 절 못 봤는지 연신 바쁘게 지나가더라고요. 근데 옷차림이 너무 야하고 높은 구두에 화장까지 진하게 하고 가는 모습이 뭔가 수상했습니다. 그래서 전 몰래 신우이의 뒤를 밟기 시작했어요. 신우인 뭐가 신났는지 콧노래까지 부르며 어떤 노래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저는 첩보 작전을 불사하듯 노래방 안까지 몰래 따라 들어갔고요. 그리고 거기서 너무 경악스러운 모습을 보고 말았어요. 아가씨,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대체 왜 그러고 있어요? 세상에, 신우인 노래방에서 어떤 남자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고 있더라고요. 탬버린을 치고 남자들 입에 과일을 넣어주며 딱 봐도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전 당장 신우이를 끌어냈죠. 이거 나요. 여긴 어떻게 알고 찾아왔어요? 세연이가 뭔데 일하는데 방해해요. 나 다시 들어갈 거라고요. 뭐라고요? 여기서 일을 한다고요? 아가씨, 설마 노래방 도우미래요? 나 이거 그냥 못 넘어가요. 어떻게 신우이가 이런 일까지 하는데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어요? 저는 그 즉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래도 신우이가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남편이었거든요. 신우인 제가 남편에게 전화를 거는 걸 알고 울고불고 매달리며 핸드폰을 뺏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바로 전화를 받았고 저는 이 사태에 대해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여보, 난데 나 지금 무슨 간격을 본 줄 알아? 당신 여동생 글쎄 아가씨가 노래방에서 남자들이랑 어울려 놀고 있더라니까. 아가씨 지금 못 간다고 버티고 있거든. 당신이 여기로 바로 와줘. 새언니 제발요. 저 오빠 알면 큰일 나요. 저 그냥 용돈벌이 하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취업은 안 되고 돈은 없고 새언니도 나 용돈 한 번 준 적 없잖아요. 제가 다 큰 신우이한테 왜 용돈까지 줘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신우인 돈이 없어서 서러웠던 이야기를 울며 불며 털어놨고 전이 난감한 상황에 어찌해야 하나 싶었습니다. 그러다 곧바로 남편이 도착했어요.
남편은 곧장 신우이를 차에 태우고 아주 무섭게 화를 내더라고요. 여기까진 제 예상대로였지만 곧 이은 남편의 말은 전혀 예상 밖이었습니다. 너 한 번만 이딴 일 해봐. 그땐 아주 머리를 빡빡 밀어버릴 테니까. 그리고 돈이 없으면 오빠한테 얘기해야지. 왜 혼자 소가리를 하고 있어? 앞으로는 오빠가 용돈 줄 테니까 그걸로 생활해. 이런 위험한 일 할 생각 말고. 전 순간 제가 뭘 잘못 들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신우이가 그제야 약간 좋아하는 걸 보니 제가 똑바로 들은 게 맞았나 봐요. 남편은 그 이후로 그날 노래방 사건을 들먹이며 아주 당당하게 신우이에게 생활비를 보내주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당신은 당신 동생이 그런 일까지 할 정도로 돈이 없다는데 그걸 그냥 두고 봐? 처남이 그랬어도 당신 가만히 있을 거야? 내가 동생한테 수백만 원을 주는 것도 아니고 용돈 조금 주는 거로 이러지 말자. 하지만 문제는 겨우 신우이 용돈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나마 잠잠하던 시동생이 그새 그 소문을 들었는지 어느 날부터 갑자기 자동차 타령을 하더라고요. 아, 형수님, 저 여자친구랑 데이트하기 너무 힘들어요. 요즘 누가 뚜벅인 남자를 만나려고 하겠어요. 중고차라도 딱 한 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죠? 네, 뭐 도련님 형편 되시는 대로 차 한 대 있으면 좋겠죠. 시동생은 몇 날 며칠을 차 타령을 하더니 며칠 뒤 진짜로 차 한 대를 끌고 나타났습니다. 도련님, 차 뽑으셨어요? 와, 계속 차 필요하시다고 하더니 정말 사셨네요. 네, 뭐 한 대 뽑았어요. 이거 얼마 안 해요. 2,500만 원이었나? 중고차예요, 중고차. 형이 돈 좀 썼죠, 뭐. 전 순간 제가 뭘 잘못 들었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옆에 있던 남편이 갑자기 버럭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이 또한 남편이 독단적인 행동이었음을 알게 되었네요. 야, 넌 말하지 말라니까. 그놈의 입. 아, 내가 방금 말했나? 미안해, 형. 형수 미안해요. 사실 형이. 남편은 저 몰래 시동생에게 차 한 대를 시원하게 사준 모양이었어요. 아주 시댁 식구들한테 돈 쓰는 거 보면 재벌이 아닐까 싶다니까요. 남편은 제가 화를 내기 전에 먼저 선수를 쳐서 큰 소리를 치더군요. 아니, 내가 장남인데 동생한테 중고차 한 대도 못 사줘? 이거 얼마나 한다고. 그리고 그거 다 할부야. 목돈도 아니라고. 내 동생들 불쌍한 애들이야. 당신도 알잖아. 아버지가 집안 재산 다 날려먹고 맨날 기죽어서 다니는 애들이라고. 내 동생들이 능력이 없어서 저러고 있는 게 아니야. 다 이 사회가 애들을 못 받아줘서 그런 거지. 근데 장남인 내가 어떻게 그걸 보고만 있겠어? 그날 전 결혼 생활 중 가장 크게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그리고 누가 중간에서 잃은 건지 시모가 이 싸움에 대해 알게 되었죠. 시모는 제게 전화를 하자마자 본인 아들 기죽인다며 소리를 질러대더군요. 내가 살다 너같이 매정한 며느리 처음 본다. 큰형이 동생한테 그거 하나 해줬다고 그렇게 쥐잡듯이 잡아? 네가 시댁에 해준 게 뭐가 있냐? 내가 그렇게 전셋집으로 이사 가고 싶다고 해도 들은 척도 안 했잖아. 어머님, 요즘 서울 전셋값이 얼마인지는 알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도련님이나 아가씨도 날마다 사달라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저희도 애 키우면서 생활하기 빠듯해요. 빠듯하긴. 너 돈 잘 번다고 소문났더라. 쇼핑몰을 그렇게 크게 운영한다며? 근데 넌 시댁 식구들한테 돈 쓰는 게 그렇게 아깝니? 누가 그래요? 제가 돈 잘 번다고요. 어머님, 요즘 저 직원들 월급 주기도 버거워요. 사업체 운영하는데 드는 돈이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 딸이 네 쇼핑몰 들어가 보니까 옷도 비싸고 고객도 많다고 하던데. 진짜 못됐다 너. 내가 이딴 낡고 위험한 집에 살다가 혹시 강도라도 들면 그땐 네가 책임질 거야? 시모는 제게 원하는 걸 얻어내기 힘들다고 생각했는지 이젠 밑도 끝도 없는 생떼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자식이 셋이나 있는데 왜 저한테 그러세요? 그리고 이미 그이가 충분히 생활비 드리고 있는 거 다 알아요.
그래도 어머님이 일도 안 하고 계시니까 제가 모른 척하고 있는 거라고요. 너 지금 우리 애들이 못났다고 말하는 거야? 이젠 하다하다 내 앞에서 네 시동생까지 모욕해? 네가 아주 이 시애미한테 홍군형이 나봐야 정신 차리지. 시모는 길길이 날뛰었고 저는 더는 참을 수 없어 마음대로 하시라며 그대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이후로 남편은 미안해 미안해 소리를 입에 달고 살면서도 계속 시댁에 돈 퍼주는 걸 멈추지 않았어요. 보니까 시누이 카드값도 내주는 것 같았고 여전히 시동생 자동차 할부금이 매달 70만 원씩 나가고 있더라고요. 어느 날은 하도 열이 받아서 그 차 당장 팔아버리라고 소리소리 질렀는데 여보, 진정하고 내 말 좀 들어봐. 글쎄, 용철이 여자친구가 차 없는 남자는 안 만난다잖아. 용철인 그 여자랑 꼭 결혼하고 싶다고 하고. 그리고 남자가 사회생활 하는데 차도 없이 무슨 일을 해. 이딴 말만 계속 반복하더라고요. 이쯤 되면 대체 왜 이혼 안 하고 사냐고 하시겠죠? 사실 그때까진 제 아이만 생각하며 견디고 있었는데 남편과 이혼을 결심하게 된 정말 결정적인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날은 몹시 더운 여름날이었어요. 진혜야, 엄마다. 엄마랑 친한 이모가 경북 사는 거 알지? 그 집 바로 앞 개천에 다슬기가 그렇게 많다더라. 그래서 이번에 거기 가서 엄마가 다슬기나 실컷 캐오려고 갔다 오면 너 좋아하는 다슬기국 끓여줄게. 그날 저희 어머니는 여름 휴가 겸 저도 잘 알고 지냈던 친한 이모 집으로 여행을 가셨습니다. 항상 휴일도 없이 일하던 어머니가 큰맘 먹고 휴가를 떠나신 거였어요. 그때 저희 어머니가 나이가 벌써 70이 넘었을 때였거든요. 그래요, 엄마. 가는 김에 맛있는 것도 실컷 먹고 재밌게 놀다 오세요. 다슬기 많이 안 잡아도 되니까 항상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용돈 조금 보냈으니까 이건 거절하지 마시고 차비로 쓰세요. 아이고, 뭘 보냈어? 보내지 말라니까. 그래도 고맙다, 우리 딸. 가서 이모한테 네 자랑 많이 할게. 도착해서 또 전화하마. 어머님 그렇게 고속버스에 오르셨고 이모 집에 도착해서도 잘 도착했다고 이모랑 찍은 사진까지 보내주셨더라고요. 하지만 다슬기 잡으러 갈 거라는 소식 이후론 아무런 연락이 되지 않았어요. 전 그저 이모와 좋은 시간 보내고 계시겠거니 생각하고 제 일을 하고 있었죠. 하지만 기다리던 저희 어머니에겐 연락이 오지 않고 갑자기 이모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아이고, 진혜야, 큰일 났다. 언니가 글쎄 물에 빠졌어. 다슬기 잡다 미끄러져서 물에 빠졌지 뭐야. 이러 어쩌면 좋아. 저는 너무 놀라 그만 전화기를 떨어뜨렸습니다. 물에 빠진 어머니는 곧장 병원으로 이송되셨지만 계속 의식을 찾지 못하셨어요. 저는 그 즉시 차를 몰아 어머니가 계시는 병원까지 단숨에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슬프게도 어머닌 제가 올 때까지 혼신의 힘을 다해 버티고 계셨나 봐요. 제가 병원에 도착해 어머니의 손을 잡자마자 그 따뜻했던 손이 스르르 힘을 잃고 추락했습니다. 엄마, 엄마 정신 좀 차려봐요. 엄마 딸 지내왔어요. 제발, 제발 눈 좀 떠봐요. 엄마. 아무리 사람 인생이 어찌 될지 아무도 모른다지만 이렇게 허무하게 어머니를 떠나보낼지 누가 알았겠나요? 저도 남동생도 그저 황망하고 멍한 상태로 장례를 치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눈에서 눈물은 마를 새 없이 흐르는데 여기가 어딘지 대체 왜 이러고 있어야 하는지 하는 현실적 감각은 어딘가 저 멀리 있는 듯 했죠. 제 남동생은 어릴 때부터 참 눈물이 없었는데 그날은 종일 쉬지도 않고 눈물을 흘렸어요. 여보, 여보 어딨어? 이게 무슨 일이야 대체? 장모님, 장모님이 왜 이러고 계세요? 어머님이 그렇게 예뻐하셨던 장서방 왔는데 왜 따뜻하게 손 한 번 안 잡아주시나요? 제 연락을 받고 급하게 달려온 남편도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연신 장모님을 찾으며 오열했습니다. 전 그래도 빠르게 달려와준 남편이 고마웠어요.
그래도 내심 저희 어머니를 저렇게까지 생각했구나 싶기도 했고요. 그렇게 부랴부랴 지인들에게 연락을 돌리고 멀리서 찾아온 조문객들을 맞이하고 있었는데 저 멀리서 몇 명이 아주 요란하게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서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아이고, 사부인,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벌써 가셨습니까, 그래. 우리 사부인처럼 착한 양반이 또 어디 있다고. 하늘도 무심하시지. 저만큼이나 오열을 하며 빈소로 들어온 건 바로 시댁 식구들이었어요. 시모는 언제부터 오열을 시작한 것인지 양쪽에서 시동생과 시누이의 부축까지 받고 있었고, 시동생도 꺼이꺼이 울면서 사돈, 사돈하고 소리치더라고요. 물론 저희 어머니 가시는 길에 이렇게 한 걸음에 달려와 주시고 슬퍼해 주는 건 감사한 일이지만 한편으론 언제부터 저희 어머니께 저렇게 깊은 정이 있었나 싶어 좀 의아했습니다. 거기에 남편까지 합세해 시댁 식구들은 아예 저희 어머니 영정사진 앞에 엎드려 울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다른 조문객들도 있는데 계속 자리를 차지하고 시끄럽게 구니 다른 가족들도 조금씩 불편해했죠. 누나, 저렇게 와주신 건 감사한데 너무 오버하시는 거 아니야? 누나 시동생들은 우리 엄마랑 몇 번이나 봤다고. 솔직히 너무 시끄러워. 어떻게 좀 하면 안 돼? 다들 불편해하시네. 전 어머니를 떠나보내는 슬픈 와중에 저보다 더 큰 소리로 우는 시댁 식구들을 보며 당황스럽고 기가 막히더라고요. 하지만 조문을 와준 사람을 내쫓을 수도 없으니 그저 지켜만 볼 수밖에 없었네요. 그렇게 급작스럽게 어머니를 떠나보내고 한 달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에 정말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건 바로 저희 시모가 제 끼니를 챙겨주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시모는 완전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날마다 제게 반찬이며 식사를 챙겨서 저희 집까지 아예 배달을 오셨어요. 어머마, 너 또 밥 안 먹었지? 이거 내가 전복죽 쌓았다. 우리 며느리가 사부인 떠나보내고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는 걸 보니 내가 가슴이 다 미어지는 것 같다. 이거 방금 해왔으니까 식기 전에 어서 먹어. 시모는 이것뿐만 아니라 저희 집 청소도 해주시고 아이까지 먼저 나서서 돌봐주셨습니다. 시댁에 대체 무슨 벼락이 친 건지 시누이도 시모를 따라서 심지어 제 발 마사지까지 해주더라니까요. 시동생도 갑자기 형수님 드시라며 영양제까지 사서 보내고 남편도 완전히 제 수족이 되어서 설거지에 빨래 육아까지 알아서 척척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아직 많이 힘들지? 나도 장모님을 보낸 슬픔이 너무 크네. 우리 그래도 잘 이겨내보자. 장모님 우리가 씩씩하고 행복하게 잘 지내길 바라고 계실 거야. 고마워, 여보. 어머님도 그렇고 도련님도 아가씨도 날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실 줄 몰랐어. 내가 그동안 시댁 식구들을 오해하고 있었나 봐. 그때는 정말 시댁 식구들이 개가 천선이라도 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한 3개월 정도 지났을까요? 저는 결국 그들이 무슨 꿍꿍이를 하고 있는지 똑똑히 알게 됐습니다. 저 무렵 전 시댁 식구들과 정말 돈독하게 지냈어요. 저에게 남은 친정 식구는 남동생뿐이었는데 시댁 식구들이 그 빈자리를 잘 채워준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제가 완전히 마음을 열었다고 생각했는지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더라고요. 여보, 그 장모님 원래 사시던 집 있잖아. 그 집 지금 빈집이지? 엄마 집? 그렇지. 가서 물건 정리는 다 했는데 엄마 흔적이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아서 정리를 다는 못하겠더라고. 근데 그건 왜? 있잖아. 멀쩡한 집을 계속 비워두는 것도 그렇고 혹시 그 집에 우리 엄마랑 여동생이 들어가서 살면 어떨까 해서 두 사람이 살기 딱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집은 여름엔 벌레도 많고 덥고 겨울엔 또 추워서 맨날 동파되잖아. 저는 갑자기 이제까지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지면서 대체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나 싶더라고요. 남편은 제가 정색을 하자 부랴부랴 변명을 이어갔어요. 아니, 오해하지 말고 들어.
그 집을 아예 달라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 엄마랑 동생이 살게만 해달라는 거야. 어차피 노는 집 계속 비워두면 뭐해. 당신 지금 그게 할 말이야? 나 아직도 엄마 생각에 밥도 잘 못 먹고 내 동생도 밤마다 악몽까지 꿔. 근데 그런 엄마 집을 달라고? 그냥 무상으로? 당신 이럴 생각으로 나한테 친절하게 굴면서 장모님 보고 싶다는 소리를 한 거야? 당신 진짜 왜 그렇게 삐딱해? 장모님은 이미 돌아가셨고 멀쩡히 살아계신 우리 엄마 좋은 곳으로 모시고 싶다는데 그게 그렇게 화낼 일이야? 그깟 집 한 채 가지고 더럽게 생색내네. 그 집 얼마야? 내가 돈 주면 될 거 아니야. 남편은 제게 화를 내며 돈 주면 될 거 아니냐고 배짱을 부려댔어요. 그 집이 얼마냐고? 당신 돈 있어? 그 집 10억이야, 10억. 10억 있냐고. 어떻게 시댁식구라는 사람들이 뭐 하나라도 더 얻어낼 궁리만 하면서 염치라고는 하나도 없니? 그 집 내 집도 아니고 유산으로 상속받는 것도 내 남동생이랑 반반이야. 당신이 나한테 그렇게 당당하게 요구할 자격 하나도 없어. 자격이 왜 없어? 나 엄연히 장모님 사이야. 당신이 그 집 상속받으면 나한테도 지분이 있겠지 뭐. 제발 뭘 알고나 말해. 당신 잘났다고 아무렇게나 떠들지 말고 우리 엄마 재산을 딸인 내가 상속받는데 당신한테 무슨 지분이 있어? 끝까지 못 믿겠으면 가서 검색이라도 하고 와. 남편은 뭘 몰라도 한참 모르고 있었나 봅니다. 다른 분들도 오해할 수 있는데 사실 배우자가 아무리 상속을 받았다 해도 그건 철저하게 당사자의 고유 재산이거든요. 남편은 그것도 모르고 엄마 아파트에 눈이 멀어 이때까지 제게 가식을 떨고 있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놈의 장남하더니 어머니께 우리 엄마 집까지 아예 줄 생각에 신났겠구나. 근데 당신 날 잘못 봐도 한참 잘못 봤어. 내가 사업하는 사람인데 세법에 대해서 누가 더 잘할 것 같아? 나도 이제 도저히 장남이랑 살기 어려서 그만해야겠어. 우리 그만 갈라서. 저는 결국 참고 참던 말을 꺼내고 말았습니다. 그때가 저희 결혼한 지 6년 차가 되던 해였어요. 남편은 제가 이혼 얘기까지 꺼내자 그제야 겁을 먹었는지 말까지 더듬대더라고요. 무슨 이런 일로 이혼을 해? 당신 후회할 소리 하지 마. 당신 화 많이 난 건 알겠으니까 제발 마음 좀 가라앉혀. 화 좀 풀리면 그때 다시 얘기하자고. 남편은 그러더니 시댁으로 도망쳐 버리더군요. 저랑도 얘기했다간 진짜 이혼당할 것 같았는지 꽁지가 빠지게 도망가는 모습이 어찌나 없어 보이던지요. 그리고 그 다음날 저는 드디어 이야기를 끝장내야 할 사람과 마주하고 말았습니다. 바로 시모가 저희 집을 찾아온 거였어요. 시모는 제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문을 뻥뻥 걷어차며 소리쳤습니다. 당장 이 문 안 열어? 아니 이게 어디서 건방지게 시어머니가 왔는데 문까지 걸어 잠그고 건방을 떨어? 저는 문을 안 열어줄까 하다가 동네 창피해서 결국 문을 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문을 열자마자 시모는 기다렸다는 듯 제 머리채를 잡고 집 안으로 끌고 들어갔어요. 아! 어머니, 이거 좀 놓고 얘기하세요. 지금 어머님 이러실수록 어머님 아들한테 불리한 거 모르세요? 너 지금 나 협박하니? 시애미가 버릇없는 며느리 교육하겠다는데 뭐가 문제야? 시모는 제 머리채를 놓곤 절대 이혼만은 안 된다고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내 아들 인생 망치고 너만 내빼면 다야? 내 아들 이혼남 만드는 꼴 난 절대 못 본다. 우리가 잘못한 게 뭐가 있다고 이혼을 해, 이혼을. 사부인 장래 기간 내내 같이 고생한 게 누군데. 이보세요. 정말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시네요. 당신 내 머리채 잡고 폭행한 거 다 경찰에 신고할 테니까 그렇게 아세요. 혹시 저거 안 보이세요? 저거? 뭐, 뭐 말이냐? 그리고 내가 언제 폭행을 했다고 생사람을 잡어? 너 증거 있어? 전 말없이 손가락으로 천장 한 구석을 가리켰습니다. 거기엔 홈 CCTV가 달려 있었어요. 혹시 저게 뭔지는 아시고 절 때리신 거예요? 저게 CCTV라는 건데
저거 요즘 애들 키우는 집에 하나씩 다 있거든요. 아, 설마 모르셨어요? 시모는 제 시선을 따라 구석에 달린 CCTV를 보더니 경악스런 얼굴로 변명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 에미야, 내 말 좀 들어봐라. 내가 너무 화가 나고 흥분해서 그랬다. 그리고 내가 언제 널 때렸니? 그냥 머리만 살짝 민 거야. 아, 머리만 살짝이요? 그건 경찰서 가서 얘기하시죠. 아줌마가 머리만 살짝 밀었는지, 내 머리채를 잡고 휘둘렀는지. 아줌마? 너 왜 또 그렇게 무섭게 말하니? 시어머니한테 아줌마가 뭐야, 아줌마가. 시어머니 무슨? 이제 저 아주머니 아들이랑 남남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경찰 불러서 주거 침입죄로 벌금까지 내기 싫으면 지금 당장 이 집에서 나가요. 나가라고요. 시모는 제 고함에 화들짝 놀라 황급하게 달아났습니다. 연신 뒤를 돌아보며 달아나는 모습이 꼭 남편이 도망치던 모습과 어쩜 그리 똑 닮았을까요? 시모는 자기 자식 소중한지 알아도 남의 자식 소중한지는 모르는 인간이더라고요. 어쩌면 엄마라는 사람이 몇 달 전 어머니를 떠나보낸 며느리 앞에서 그런 소리를 해댈 수가 있나 싶더라고요. 전 지금까지 살면서 한 집안의 아내로서, 엄마로서, 며느리로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라는 사람이 완벽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이런 취급을 받을 정도로 살진 않았으니까요. 그 뒤로 전 당장 이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장모님 집에 대해선 다신 묻지 않을게. 아니, 쳐다도 안 볼게. 나 사실 엄마랑 동생들한테 돈도 다 털리고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 당신이랑 우리 애마저 없으면 난 어떻게 살아? 진짜 웃기는 사람이네. 어떻게 살긴? 지금처럼 엄마랑 동생들 책임지면서 장남으로 살면 되잖아. 책임감 빼면 시체인 사람이 갑자기 왜 그래? 당신이 합의혼 안 하면 난 소송이라도 걸 거니까 그렇게 알아. 남편은 또다시 정에 호소하며 제게 매달리더라고요. 남편뿐 아니라 시동생과 시누이까지 울며 불며 전화를 해댔고요. 시댁 식구들을 보면 참 울기도 잘 우는 것 같아요. 사실은 가증스런 연기를 잘한다고 해야 되겠죠? 결국 전 이혼 소송을 걸었고 예상대로 많은 금액의 재산 분할과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었답니다. 결혼 기간 내내 저희 부부의 공동 재산을 남편이 상의도 없이 시댁으로 참 많이도 빼돌렸으니까요. 그렇게 전 드디어 남편과 이혼을 했지만 그로부터 한참 동안이나 여전히 시댁 식구들에게 시달렸답니다. 어머마, 제발 이 전화 끊지 말고 내 말 좀 들어다오. 우리 아들이 아주 폐인이 됐다. 제발 네 아이도 생각해보렴. 아빠가 저렇게 망가지면 애 입장에서 얼마나 속상하겠니? 형수님, 저희 형은 진짜 몰라서 그랬어요. 다 가족들 생각해서 그런 거라고요. 우리 형 그렇게까지 나쁜 사람 아니잖아요. 그러니 제발 사람 하나 살린다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정말 찌질하기 짝이 없는 남편의 전화도 어김없이 걸려왔습니다. 남편은 지겹게도 또 울면서 제게 사정사정하더라고요. 여보, 내가 지금 월급 받는 거론 동생들이 카드 쓰는 거 할부금 내고 엄마 생활비 내고 집 월세 내면 남는 거 하나도 없어. 그래서 그런데 혹시 양육비 조금만 깎아주면 안 될까? 당신 돈 있잖아. 장모님 유산도 있고. 당신 우리 엄마 재산에 대해 입도 뻥끗 안 한다고 하지 않았어? 역시나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 당신 장남 역할에 아주 흠뻑 빠져서 당신 자식한테 쓸 돈 아깝나 봐. 아니, 어떻게 양육비를 깎아달라는 소리를 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네 아들한테 쓸 돈인데. 다른 말 필요 없고 양육비나 똑바로 보내고 다신 연락하지 마. 이제 우리가 만날 일 두 번 다시 없어. 전 이렇게 지긋지긋한 장남 역할놀이에 빠진 남자와 완전히 끝을 맺었습니다. 지금 전 남동생과 잘 얘기해서 어머니 집에 들어와 있어요. 여기서 어머니와의 추억을 되짚으며 속상한 마음을 다독이고 있답니다.
그래도 전 엄마니까 너무 오래 힘들어하진 않으려고요. 그게 저의 역할이고 책임이잖아요. 전 어떤 어려움이 와도 꿋꿋이 버티고 아이에겐 든든한 엄마로 남으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 부모님이 이런 저를 본다면 우리 딸 잘 해내고 있다고 칭찬해 주시겠죠? 저도 엄마의 역할을 다하는 그날 다시 사랑하는 저희 부모님을 만날 수 있길 바라봅니다. 그때까지 저도 여러분도 맡은 역할에 충실하며 씩씩하게 살아가길 기도할게요.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